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친정엄마의 아파트를 시동생 신혼집으로 주겠다는 시어머니에게 복수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죠. 내 귀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말이에요. 제가 딱 그랬어요. 시동생 상견례 자리. 그 고급스럽고 조용한 한정식집 룸 안에서 시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구나 하고요. 사건의 발단은 시동생의 결혼 준비였어요. 시동생은 직장도 번듯하지 않고 모아둔 돈도 쥐뿔도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어디서 차만, 아니 집안 형편이 꽤 넉넉해 보이는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예비 동선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육자 출신이시고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끝난 분들이었어요. 겉보기엔 정말 평범하고 화기애애한 상견례 자리였죠. 저와 남편도 맞벌이 부부로서, 아니 정확히는 집안의 장남과 맏며느리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음식이 코스로 하나씩 들어오고 어른들끼리 오가는 덕담 속에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을 때였어요. 예비 사돈 어르신께서 조심스럽게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셨죠. 두 사람 살림집은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지요? 요즘 워낙 집값이 비싸서 우리 애들 힘만으로는 벅찰 텐데 저희가 조금 보탤 생각이 있습니다. 사돈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아주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유, 사돈 어르신, 그런 걱정은 하덜 마세요. 우리 막내가 복이 참 많아요. 집 걱정은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돈댁에서 미리 준비해 두신 곳이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 집안이 원래 핏줄 챙기는 데는 아주 끔찍하거든요.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맏며느리가 통이 아주 큽니다. 친정엄마가 남겨준 강남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싹 도배장판 새로 해서 우리 막내 신혼집으로 내주기로 했어요. 동생 장가 간다고 형수가 그렇게 선뜻 집을 내주겠다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 그러니 큰애야? 순간 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예비 사돈 내부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셨고 예비 동서는 입을 틀어막으며 감동했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 옆에 앉은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요. 이 상황이구나. 저를 이 자리에 기어코 끌고 나온 이유가 이거였어요. 여기서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거나 어른들 체면 때문에 반박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걸 기정사실로 만들 속셈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착해 빠진 바보가 아니에요. 제 입술 사이로 차가운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황한 시어머니가 제 치맛자락을 슬쩍 당겼지만 저는 가볍게 털어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시트콤 찍으세요? 대본은 혼자 쓰셨나 봐요? 너 어른들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니? 사돈, 애가 갑자기 부끄러워서 이래요. 부끄러운 건 어머니시죠. 남의 어머니 목숨값으로 어디서 감히 생색을 내세요? 제 친정엄마가 암투병 끝에 저한테 피눈물로 남겨주고 가신 제 아파트예요. 그걸 왜 어머니가 도련님 신혼집으로 줍니까? 야, 넌 뭐 이딴 기집애가 다 있어? 사돈 계신데 뻔히 알면서? 사돈 계신 자리니까 더 확실히 말씀드려야죠. 사돈 어르신, 방금 들으셨죠? 이 집안 남의 피 같은 개인 재산으로 사기치는 곳입니다. 시동생요? 쥐뿔도 없는 백수예요. 강남 아파트요.
제 단독명이고 이 사람들 거기 문턱도 밟아본 적 없습니다. 사기 결혼 당하시기 전에 제가 구제해드리는 거니까 결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아, 식사는 맛있게들 하세요. 여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안 앉아? 당신이 다 그 입 다물어. 이딴 사기극의 공주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문을 열고 나왔어요. 등 뒤로 사돈 어르신의 호통치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억지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는 게 들렸지만 제 알 바 아니었죠.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자연스레 1년 전 친정엄마의 병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췌장암 말기셨어요. 투병 기간 내내 시댁 식구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죠. 병원비 한 번 보태준 적 없는 건 당연하고요. 남편이라는 적자도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 잠깐 얼굴 도장만 찍고 가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 엄마가 진통제를 맞고 겨우 정신이 드셨을 때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뼈만 남은 그 앙상한 손이 어찌나 힘이 세던지 아직도 그 감촉이 생생해요. 우리 딸,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네 남편, 그리고 그 집구석 사람들 내가 죽고 나면 절대 너 안 지켜준다. 오히려 네 거 빼앗으려 들면 들었지.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얼른 기운이나 차려. 내 속에서 낳은 자식 놔두고 내가 누굴 믿어. 김서방,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해도 속은 아주 얄팍하고 이기적인 놈이야. 시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변호사 불러서 다 정리해놨다. 강남 아파트 그거 온전히 네 단독 명의를 넘기게 해놨어. 혹시라도 김서방이 공동명의 운운하거나 담보로 뭐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아예 손도 못 대게 방어막 쳐놨으니까. 엄마, 왜 벌써 그런 준비를 해? 나 무섭게 진짜. 울지 마. 내 딸 똑 부러지잖아. 절대 네 남편한테 기대지 마. 네 것은 네가 지켜. 그 집 식구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싶을 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쳐내야 해. 알았지? 약속해. 엄마는 그날 제게 수없이 다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으셨죠. 장례를 치르고 아파트 명의가 온전히 제 앞으로 넘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묘하게 서운한 티를 냈어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왜 사위 섭섭하게 굳이 단독 명의를 고집했냐면서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빛 속에 숨겨진 끈적하고 얄팍한 탐욕을 제가 알아채기 시작한 게요. 집에 도착해서 겉옷도 벗지 않고 거실에 서 있으려니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남편이 씩씩대고 들어왔어요. 야, 너 진짜 미쳤어? 어른들 계시는 데서 그게 무슨 미친 짓이야. 우리 엄마가 지금 충격받아서 알아누우셨다고. 알아누우시라 그래. 남의 집 날로 먹으려다 들켜서 혈압 오른 걸 나보고 어쩌라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지. 엄마가 밖에서 말실수 좀 하셨기로서니 그걸 그렇게 꼭 다 엎어버려야 속이 시원해? 네가 조금만 둥글게 대처했어도 이 사단은 안 났어. 동생 장가 가는 길을 그렇게 망치고 싶어? 말실수? 당신 귀에는 그게 말실수로 들렸어? 아주 작정하고 사돈댁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못 박으려는 수작이었잖아. 당신 동생 장가를 왜 내 엄마 목숨값으로 쳐올리려 그래? 양심이 있으면 당신 입으로 막았어야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던 주제에 누굴 탓해? 아 진짜 집이 비어있잖아. 우리가 당장 들어갈 것도 아니고. 동생네 먼저 살게 해주면 뭐 어디가 덧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아니고 내 친동생인데. 전세금 모을 때까지만 살게 해주자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집에 당신 식구들 들이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거라고. 한 번만 더 내 집 가지고 수작 부리면 당신이랑도 끝이라고 했어, 안 했어? 남편은 제 서슬퍼런 기세에 놀렸는지 씩씩대기만 할 뿐 더 이상 대들지 못했어요. 자기 분을 못 이기고 방으로 쾅 소리 나게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아버지였죠. 평소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는 달랐어요. 집안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시고 명절에 가도 늘 점잖게 신문만 보시던 분이었죠. 시어머니가 막말을 할 때면 헛기침을 하며 말리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상식은 있는 분이라고 믿었죠. 전화를 받으니 깊은 한숨소리부터 들려왔어요. 아가, 놀랐지? 네, 아버님. 오늘 일은 네 시어미가 주책을 떨었다. 나도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모른다. 사람이 융통성도 없고 욕심만 없어서 그 사단을 냈으니 네가 얼마나 황당했겠니? 네, 황당함을 넘어서 모욕적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떻게 남겨주신 집인지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알지. 알고 말고. 그래서 내가 네 시어미 단단히 혼냈다. 그런데 아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했지만 제 귓가에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미끌거리고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그래도 어른들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니? 사돈댁 앞에서 그렇게 상을 엎어버리는 건 맏며느리로서 조금 경솔했다 싶구나. 네 시어미가 잘못한 건 맞지만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살 수는 없지 않니? 네가 맞으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고 져주면 안 되겠니? 아비인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예비 사돈댁에는 네가 오해가 있었다고 잘 좀 무마해다오.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점잖은 척, 중립인 척, 내 편인 척 위로하는 저 말들. 결국 본질은 내 아내와 내 아들 편이었다는 거였죠. 아니, 오히려 대놓고 소리치는 시어머니보다 저런 목소리로 제 희생을 강요하는 시아버지가 더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뭐냐? 말해보렴. 제가 오해가 있었다고 무말하는 말씀은 결국 그 집을 도련님 신혼집으로 내어주라는 뜻이네요? 말이 왜 그렇게 뾰족하게 나가는지 모르겠구나. 가족끼리 돕고 살자는 건데. 가족이요? 며느리 재산 날로 탐내는 게 가족인가요? 아버님도 똑같으세요.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이성이 차갑게 나를 세우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단순한 무식함으로 덤비는 게 아니었어요. 치밀하고 비열하게 아주 일상적인 얼굴을 하고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남편의 뻔뻔함, 시어머니의 억지, 그리고 시아버지의 소름 돋는 위선까지. 이 모든 게 그저 우발적인 욕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강한 위화감이 제 온몸을 감쌌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가 물려주신 이 집을 그리고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저는 기꺼이 이 구역이 미친년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어요. 상견례를 시원하게 엎어버린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지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밤새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던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도 어제 제 기세가 꽤 매서웠는지 평소처럼 큰 소리를 치지는 못하고 슬금슬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아직도 화 안 풀렸어? 화? 내가 화가 난 걸로 보여?
난 아주 이성적이고 차분한 상태야. 비켜. 출근해야 하니까. 아니, 당신 어제는 진짜 너무했어. 우리 엄마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알아 누우셨대. 혈압 오르셔가지고 하마터면 응급실 갈 뻔했다니까. 가시지 그랬어. 응급실 비용은 당신 용돈으로 결제하고 사기치다 들통나서 뒷목 잡은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여보, 말을 왜 그렇게 해? 사기라니. 가족끼리 좀 거들어주자고 한 말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 그 강남 아파트 당장 우리가 들어갈 것도 아니고 전세 주기도 애매하게 비워두고 있잖아. 장모님 돌아가시고 계속 빈집인데 거기에 내 동생 신혼 살림 좀 먼저 차리게 해주면 안 돼? 내 집이야. 빈집으로 두든 창고로 쓰든 내가 거기서 춤을 추는 내 마음이라고. 그리고 전세 주기가 왜 애매해? 내가 지금 타이밍 보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당신 동생을 왜 거기다 밀어넣어? 동생 부부가 평생 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전세금 모을 때까지만 살게 해주자고. 솔직히 나 장남이야. 동생 장가 가는데 형으로서 번듯하게 해준 것도 없는데 집이라도 좀 빌려주면 어디가 덧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아니고 내 친동생이잖아. 당신 동생이지 내 동생이야?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맞아. 그리고 집을 빌려줘? 시어머니는 어제 사돈 댁 앞에서 아예 신혼집으로 내어줬다고 쐐기를 박으시던데? 당신 바보야? 한번 들어가서 죽치고 앉으면 당신 동생 능력에 강남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걸어 나갈 것 같아? 내가 책임지고 기한 되면 내보낸다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우리 가족이 당신 집 훔쳐가기라도 한대? 못 믿어. 당신도 당신 집구석도 전부 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내 엄마 목숨값으로 당신 형제에 과시하면 그땐 짐 싸서 당신이 나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반성보다는 억울함과 추조함이 가득 차 있었죠. 단순한 집 욕심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몹시 불안해 보였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뒤지고 있더군요. 평소에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사람이 책장 서랍부터 파일철까지 다 꺼내놓고 허둥지둥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팔짱을 끼고 방문에 기대어 서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책상을 짚고 일어났어요. 거기서 뭐해? 무슨 대청소라도 해? 왔어. 아니 그냥 서류 좀 찾을 게 있어서. 무슨 서류? 그 연말정산 때 썼던 서류들 말이야. 그리고 여보, 당신 인감도장 어디 뒀어? 여기 안방 금고 쪽에 뒀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 당신 명의로 된 서류들도 같이 뒀었잖아.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인간이 내 인감과 집문서를 찾고 있구나.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저는 그 모든 서류와 도장을 은행 개인금고에 안전하게 옮겨두었거든요. 집에는 껍데기뿐인 낡은 계약서 사본 하나 남겨두지 않았죠. 인감은 왜? 당신이 내 인감이 왜 필요해? 아니, 그냥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한 곳에 모아서 잘 보관해두려고 그러지.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나한테 줘. 내가 관리할게. 참나. 도둑이 재발 저린다더니. 세상에서 제일 흉흉한 게 당신 집구석이야. 서류랑 도장은 내 회사 서랍에 잘 있으니까 신경 꺼.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물건에 손대면 당신 손목 날아갈 줄 알아?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고 돌아서자 남편은 뒤에서 입맛을 쩍 다시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인감도장의 위치를 묻는 남편의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예비 동서의 소름 돋는 당당함. 모든 조각이 묘하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으니 문득 3개월 전 시댁 본가에 갔을 때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는 안방에 들어가 있었죠.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끄럽게 떠들 사람들이 그날따라 방문을 꼭 닫고 숨죽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상한 낌새의 과일 쟁반을 들고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을 때 문틈으로 희미한 목소리들이 새어나왔죠. 그러니까 큰애가 책임지고 이걸 진행해야지. 막내 녀석은 어차피 신용도 안 돼서 대출도 안 나와. 그거 참... 며느리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라. 어차피 도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명의 돌려놓고 나면 쥐가 어쩔 거냐. 다 가족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면 그만이지.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타이밍 볼게요. 예민한 사람이라 한 번에 확 밀어붙여야 돼요. 제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자 방 안의 대화가 일순간 쥐죽은 듯 멈췄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세 사람 모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저를 반겼어요. 당시에는 시아버지 사업 문제나 시동생의 작은 빚 문제 정도로 가볍게 넘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그 밀실에서 모의했던 것이 바로 제 아파트와 관련된 작전이었던 거예요. 저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그의 노트북과 공용으로 쓰는 태블릿 PC를 켰죠. 평소 남편은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치밀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본가 와이파이 비밀번호나 자기 생일을 조합하는 뻔한 패턴이었죠. 태블릿 PC의 클라우드 동기화 폴더를 열었어요. 남편은 멍청하게도 자신의 스마트폰 사진첩과 다운로드 폴더를 태블릿과 연동해두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파일 검색창에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강남 아파트, 명의, 인감, 위임장.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던 제 손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사진첩 연동 폴더 안에 남편이 캡처해둔 화면들이 주르륵 떴거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셋이서 만든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큰애야, 사돈댁에는 대충 둘러댔다. 상견례 날 분위기 봐서 내가 확 못 박아버릴 테니까 너는 옆에서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어. 엄마, 개성격에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집 문제로 한번 난리쳤잖아요. 네가 가장 아니냐. 남자가 기를 팍 죽여놔야지. 걱정 마라. 막내 장가 보내고 그 아파트 담보로 돈 좀 돌린 다음에 본가 명의는 네 앞으로 바로 넘겨주마. 변호사 통해서 증여세 안 무는 방법 다 알아놨다. 알겠어요, 아버지. 도장만 찾으면 서류 작업은 금방 하니까요. 대화창을 읽어내려갈수록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단순한 무례함이나 동생을 돕고 싶다는 알량한 형제애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 동생에게 제 집을 넘겨주는 대가로 시부모가 살고 있는 알짜배기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받기로 이면 계약을 맺은 거였어요. 제 재산을 팔아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고 덤으로 본가 상속까지 챙기려 한 치졸하고 구역질 나는 거래였죠. 거기다 더 기가 막힌 문서도 하나 발견했어요. 시동생의 이름으로 발급된 채무 잔액 확인서 사진이었죠. 시동생이 쥐뿔도 없는 백수인 줄은 알았지만 불법 스포츠 토토와 카드 빚으로 무려 억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예비 동선의 집안이 교육자 출신이라 넉넉하다고 했죠. 시댁 식구들은 그 돈 많은 사돈댁을 물어 시동생의 빚을 청산하고 제 아파트를 담보로 사기극을 완성하려던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거예요.
방문 틈으로 남편의 역겨운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서재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가족끼리 돕고 살자고 했지. 당신들이 짠 그 허접한 대본, 내가 완벽한 블록버스터 재난영으로 각색해줄게. 기대해도 좋아. 나는 당신들처럼 어설프게 남의 등 안 쳐. 아주 바닥까지 싹 다 긁어서 숨통을 끊어놓을 테니까. 태블릿 PC에서 찾아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단톡방 대화 내역을 제 개인 클라우드에 모두 백업한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 먹고 출근 준비를 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죠. 거실 소파에서 자다 깬 남편이 눈을 비비며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라고요. 자기가 간밤에 서재에서 제 인감도장을 찾으려다 들킨 게 찔리긴 했던 모양이에요. 여보, 기분 좋아 보이네. 어제는 그렇게 화를 내더니. 화낼 일이 뭐 있어? 당신 말대로 빈집 놔둬서 뭐 하겠어. 나 그 강남 아파트 그냥 처분하려고. 뭐? 처분? 그걸 판다고? 안 돼!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사색이 된 꼴을 보니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아주 태연하게 화장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어요. 왜 안 돼? 내 집 내가 파는데? 당신 말 맞다나 빈집으로 두면 관리비만 나가고 당신 식구들이 자꾸 눈독 들이니까 귀찮아서 안 되겠어. 차라리 깔끔하게 팔아서 현금으로 쥐고 있는 게 낫지. 오늘 점심시간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보다 살짝 낮게 금매로 내놓으려고. 요즘 강남 매물 귀에서 금매로 내놓으면 이번 주 안에도 계약하겠다고 나설 사람 줄 섰을걸? 아니 여보, 제정신이야? 지금 거기가 재건축 호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지금 팔아. 그리고 동생 장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좀 빌려주자니까. 네가 맏며느리로서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굴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쓰러지신 거 안 보여? 맏며느리 타령 지겹지도 않아? 당신 어머니 쓰러진 건 내 알 바 아니고 핏줄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해주든가. 나는 오늘 무조건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동생한테도 신혼집 꿈 깨라고 전해? 제가 핸드백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서려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죠. 여보, 잠깐만. 진짜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사실은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시단다. 이번 주말에 본가로 한 번만 와달래. 아버지가 직접 너한테 사과하신다고. 사과? 아버님이 나한테 무슨 사과를 해? 상견례에 엎은 건 어머니인데? 아니, 집안 어른으로서 제대로 중재를 못한 게 미안하시대. 그러니까 금매로 내놓는 건 주말에 아버지 뵙고 나서 다시 생각해.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장모님 돌아가시고 너한테 섭섭하게 한 거 다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내 체면 좀 살려주라. 남편은 제 손까지 부여잡고 애원했어요. 그 얄팍한 속내가 훤히 보였죠. 급하게 집을 팔아버리면 자기 동생의 빚을 갚을 담보도 사라지고 시부모에게 받기로 한 본가 명의 이전 약속도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에 본가에 가서 이 인간들이 무슨 연극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회사 근처가 아닌 제 강남 아파트가 있는 단지 앞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예비동서가 어제 안방 베란다 운운했던 게 마음에 걸려 비밀번호를 바꾸고 내부를 점검할 겸 들른 거였죠.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단골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장님이 저를 보며 반색을 하셨어요. 어머, 사모님, 마침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까 하던 참이었는데. 사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며칠 전에 사모님 박간 양반이랑 시아버님이신가? 연세 지긋하신 분이랑 두 분이 오셨었거든요. 제 남편이랑 시아버지가요? 여기를요? 네네. 오셔서는 이 아파트 전세 시세가 요새 얼마나 하냐, 담보대출은 최대 얼마까지 당길 수 있냐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이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대신 계약하러 올 건데 명의자 본인 안 오고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와서 전세 계약 도장 찍어도 문제 없냐고 묻는 거예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단톡방에서 대출 이야기를 작당몽이한 것까진 않았지만 이미 부동산까지 쑤시고 다니며 제 뒤통수를 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이 바닥에서만 20년인데 그럼 찝찝한 계약을 왜 합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요즘 세상에 명의자 본인 확인 안 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랬더니 아버님 되시는 분이 허허 웃으시면서 팍팍하게 군다고 저한테 핀잔을 주시고는 가시더라고요. 사모님, 혹시 두 분 사이 무슨 문제 있으신 건 아니죠? 제가 사모님 친정어머님 살아계실 때부터 뵀던 사이라 오지랖 좀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잘하셨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그 사람과 이혼할 겁니다. 혹시라도 제 남편이나 시댁 쪽 사람들이 제 명의로 무슨 계약 운운하면서 찾아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해주세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신신당부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그날의 대화 내용을 사장님 동의하에 녹음해 두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대리인 행세를 하며 전세 사기 내지는 불법 담보대출을 시도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한 셈이죠. 아파트로 올라가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아무도 모르는 복잡한 번호로 바꿨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예비동서 말대로 누군가 자주 드나든 흔적이 역력했어요. 냉장고에는 시어머니가 가져다 놓은 반찬통이 굴러다니고 안방에는 시어머니의 낡은 가디건이 걸려 있었죠. 저는 그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몽땅 종량제 봉투에 쓸어 담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다 내다 버렸어요. 남의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 로비로 뻔뻔하게 찾아왔던 예비 동서의 번호가 아닌 시동생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잠깐 봐요. 예비 동서 말고 도련님 혼자 나오세요. 할 말 있으니까. 시동생은 제 전화에 흠칫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내 기고만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기가 쥐고 있는 카드가 더 많다고 착각하는 그 오만함이 우스웠죠. 퇴근 후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시동생을 만났어요. 시동생은 명품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맞이했죠. 백수 주제에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겉멋만 잔뜩 든 전형적인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자연스럽게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도련님 빚 얼마나 있어요? 시동생은 마시던 커피를 쿨럭거리며 당황했어요. 다리를 꼬고 있던 자세가 순식간에 풀리며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죠. 빚이라니요? 형수님, 갑자기 사람 불러놓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상견례장에서 사돈 어르신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도련님 재산이 꽤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던데요? 도대체 사돈댁의 도련님 직업이랑 재산 뭐라고 뻥튀기 놓은 거예요? 시동생은 제 기세에 몰려 눈치를 보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같은 식구인데 이 정도는 덮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태도였죠. 진짜 형수님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 예비 장인어른 대학 교수 출신의 강남의 상가 건물도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집안이랑 수준이 다르다고요. 제가 거기다 대고 나 백수고 빚 좀 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당신 빚 덮으려고 사기친 거라고 당당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기라뇨. 보장 좀 한 거죠. 예비 처가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고 말해놨어요. 형수님이 관리만 대신 해주는 거고, 원래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산 건데 세금 문제 때문에 형수님 이름만 빌려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눈 딱 감고 그 집 저한테 넘겨주시면 다 해결될 문제잖아요. 형수님이 그날 상견례장에서 그렇게 다 까발리는 바람에 장인어른이 난리치셔서 저 지금 파혼당하게 생겼다고요. 도련님 싼똥을 왜 내 재산으로 치워요? 강남 아파트가 시아버지 재산으로 산 거라고? 양심이 있으면 그런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와요? 내 엄마가 피토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인데? 진짜 말 안 통하네. 우리 형이 형수님한테 평생 돈 벌어다 줄 건데 그깟 아파트 하나 못 내나요? 형도 다 동의한 일이라고요. 형수님이 이렇게 나오면 저 진짜 사채업자들한테 내 인생 끝나요. 형수님이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거라고요.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남편과 시모, 시동생까지 어쩌면 이렇게 남의 재산을 자기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는 뻔뻔함이 뚝 닮았을까요? 저는 시동생의 폭주하는 헛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하며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예비 사돈댁을 향한 완벽한 기망행위이자 제 명예를 도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생생한 증거를 제 발로 바치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도련님 사정이고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아파트는 내 단독명이고 당신들은 거기서 먼지 한 톨 못 가져가요. 파혼을 당하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든 도련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창백해진 시동생을 남겨두고 미련 없이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맞추면 완벽했어요. 바로 이 모든 추악한 연극의 진짜 감독. 점잖은 얼굴 뒤에 숨은 시아버지의 민낯을 까발리는 일이었죠. 드디어 주말이 되었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리며 본가에 갈 준비를 했어요. 제가 금매를 취소하고 아버님의 사과를 받아들여 결국 아파트를 내줄 거라고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었죠. 우리는 차를 타고 시댁 본가로 향했어요. 낡았지만 곧 재건축이 들어가면 수십억으로 뛸 알짜배기 아파트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아이고, 우리 큰애 왔구나. 며느리도 오느라 고생했다. 내가 며칠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는데 네 얼굴 보니까 싹 낫는 것 같네. 거봐, 여보. 엄마가 당신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얼른 들어가자. 아버지 거실에 계셔. 거실 소파에는 시아버지가 평소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제가 인사를 하자 신문을 덮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죠. 오냐, 앉아라. 상견례 날은 참으로 유감이었다. 네 시어미가 생각이 짧아서 그리 된 것이니 며느리 네가 너그럽게 이해해다오. 네, 아버님.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자 세 사람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그래. 그래야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지. 사실 막내 녀석이 철이 없어서 예비 처가에 자기 명의 집이 있다고 허풍을 떨었단다. 당장 다음 주까지 그 집 등기부등본을 사돈댁에 보여줘야 파혼을 면할 텐데 네가 먼저 막내 명의로 잠시 돌려놓는 게 어떻겠니? 나중에 잠잠해지면 다시 네 앞으로 돌려주마. 제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남편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거들었어요. 여보, 아버지 말씀대로 해. 나 믿지? 그때였어요.
제가 준비해온 진짜 연극을 시작할 타이밍이 말이죠. 저는 표정을 굳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 저 차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왔네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중요한 연락 올 게 있어서요. 내가 다녀올게. 차키 줘. 그래, 당신도 같이 나가. 바람 쐴 겸 같이 다녀오자. 잠깐만 말씀들 나누고 계세요.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제 핸드백을 무심하게 올려놓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닫히는 현관문 틈 사이로 핸드백 안쪽에 켜둔 제 스마트폰의 녹음 앱이 선명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이 탐욕스러운 시부모가 저와 남편이 없는 사이 무슨 추악한 본심을 드러낼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충분히 시간이 흐른 뒤 저와 남편은 다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모여 앉은 시부모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대화를 멈추고 헛기침을 했어요. 저는 태연하게 테이블 위에 핸드백을 집어들며 속으로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아까 명의이전 말씀하셨죠? 그래. 마음의 결정은 내렸느냐? 필요한 서류는 그네가 다 준비해놨으니 너는 도장만 찍으면 된단다. 네, 결정 내렸어요. 서류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여보, 왜 그래 갑자기? 아까는 다 동의하는 것처럼 굴더니. 저는 핸드백에서 제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었던 단톡방 대화 캡처본 출력물과 시동생의 채무 잔액 확인서 사진, 그리고 며칠 전 부동산 사장님과 녹음했던 녹취록이 담긴 USB를 꺼내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툭 던졌어요. 아버님, 점잖은 척 뒤에서 시어머니를 앞세우고 남편한테는 본가 상속이라는 썩은 미끼 던져서 제 재산 날름 삼키려던 빅픽처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쩌죠?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너무 엉성하게 쓰셨네? 세 사람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로 향했어요. 남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확장되었고 시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종이를 집어들었죠. 단톡방 내용이 고스란히 활자화된 종이를 보자마자 거시라는 쥐죽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너 이거 내서 저 컴퓨터 뒤졌어? 네가 감히 내 걸 몰래 빼돌려? 도둑놈이 남의 물건 훔치려다 들키니까 화를 내네? 당신이 내 인감 찾으려고 서재 뒤엎던 날 나도 당신 클라우드 좀 구경했어. 어때? 부부가 이심동체라며. 내 재산 팔아서 효도하고 본가 명의는 혼자 꼴꺽하려던 치졸한 계획.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며느리야, 이건 네가 단단히 오해를 한 거다. 이 애비가 다 뜻이 있어서. 오해? 부동산 가서 내 위임장 위조해서 전세금 빼돌리려 한 것도 오해예요? 시동생이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예비 사돈댁에 내 아파트가 지 거라고 사기친 것도 오해고요. 아버님은 진짜 재건축 아파트를 남편한테 줄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남편 구슬려서 제 집 뺏은 다음 남편 뒤통수 치고 이 집 끝까지 틀어질 생각이셨으면서?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나한테 뒤통수를 친다고? 남편이 놀라 시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에 들어있던 핸드폰을 꺼내 방금 전 제가 차에 다녀온다며 비워둔 15분 동안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적 속에서 시아버지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당신, 그네한테 본가 명의 넘겨준다는 각서 같은 거 절대 쓰지 마라. 말로만 구슬려 놔야지. 내 재산을 왜 벌써 그놈한테 줘? 막내비 다 갚고 며느리 집 명의 넘겨받으면 그때 가서 그네한테는 적당히 핑계대고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야. 어차피 지 마누라 지 팔아먹은 공범인데 지가 어쩔 거야. 나는 내 건물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막내 장가 보내면 끝이니까 당신은 입 조심이나 해.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철저히 장기말처럼 이용하고 버릴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어요. 남편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었고 놀란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말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내 마누라 집까지 빨아먹게 만들어 놓고 나만 병실 만들 작정이셨어요? 이놈이 어디 애비한테 눈을 부라려? 내가 널 키워준 돈이 얼만데? 점잖던 시아버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며느리의 재산을 탐내다 못해 자기 자식마저 속이고 이용하려 한 역겨운 본성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순간이었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내려다보며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이 구질구질한 막장극에 종지부를 찍을 선언을 했어요. 자, 가족끼리 서로 아주 우애가 깊으시네요. 남편, 당신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로 내가 당장 경찰에 고발할 거야. 도장 찍힌 서류는 없어도 부동산 사장님 증언이랑 단톡방 모의 정황이면 조사받기에 충분하거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도련님 파업 막으시려면 지금 당장 아버님 소중한 본가 대출받아서 메꾸셔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예비 사돈댁에 연락해서 시동생이 어떻게 조작한 건지 진짜 빚이 얼마인지 낱낱이 브리핑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들과 USB를 챙겨들고 서로의 멱살을 잡고 뒹구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현관문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쳤죠. 완벽했어요. 이들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으며 끝없는 진흙탕 속에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 손에 묻힌 먼지 하나 없이 오직 그들의 얕고 추악한 탐욕을 거울처럼 반사해 준 것만으로도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이 시원한 복수극에 우아한 마침표를 찍는 일뿐이었습니다. 본가를 빠져나온 그 길로 저는 곧장 차를 몰았어요. 목적지는 예비 동선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이었죠. 예비 사돈 어르신 두 분이 공동 원장으로 있는 꽤 규모가 큰 입시 학원이었거든요. 가는 길에 차를 세우고 예비 사돈 어르신께 정중하게 문자를 남겼어요. 시동생의 결혼과 관련해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사실을 팩트 위주로 전달해 드릴 테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달라고요. 도착하니 원장실에서 두 분이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상견례장에서 제가 상을 업고 나간 뒤라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소파에 앉아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까? 상견례장에서는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변명이라도 하려는 건가요? 우리는 이미 그쪽 집안에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쪽 시어머니라는 분이 엊그제 전화를 해서는 며느리가 잠시 미쳐서 그런 거라며 변명을 늘어놓던데 기가 차서 끊어버렸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군요. 변명이 아니라 두 분의 귀한 딸이 겪을 뻔한 끔찍한 사기극의 전말을 마저 알려드리러 온 겁니다. 상견례장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져왔어요. 어르신들께서도 교육자시니 감정 다 빼고 서류와 팩트로만 판단해 주시죠.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에 펼쳤어요. 가장 먼저 보여드린 건 제 강남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과 친정엄마의 유언 공증 서류였죠. 보시다시피 이 아파트는 제 친정어머니가 제게 단독으로 물려주신 제 개인 재산입니다. 명의자는 오직 저 하나뿐이고요. 시댁에서 10원 한 장 보탠 적 없고 시동생 몫으로 남겨둔 재산이라는 건 100% 날조된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럼 상견례장에서 사돈댁이 한 말은 전부 우리를 속이려고 꾸며낸 거란 말입니까? 자기들 소유도 아닌 남의 집을 어떻게 감히 신혼집으로 준다고? 우리한테는 분명 시아버지 되는 분이 옛날에 사돈 집인데 세금 문제로 큰며느리 명의만 빌려둔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뻔뻔한 무리수까지 두며 어르신들을 속이려 했는지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어 시동생의 불법 도박빚과 사채 채무가 적힌 잔액 확인서 사진을 내밀었어요. 두 분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죠. 도련님은 번듯한 직장인도 아니고 모아둔 재산도 없습니다. 오히려 억대의 빚에 쫓기는 신세죠. 시댁 식구들은 도련님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부유한 어르신들 댁을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제 아파트를 미끼로 던져 안심시킨 뒤 결혼이 성사되면 어르신들 재산으로 그 빚을 메꾸려 했던 아주 악질적인 사기극이죠. 이런 미친 인간들이 있나? 내 귀한 딸을 빚 갚는 기계로 팔아넘기려 했다고? 예비 사돈 어르신은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저는 쐐기를 받기 위해 제 핸드폰을 꺼내 시동생과 만났을 때 녹음했던 파일을 틀었어요. 예비 처가에 제 명의 아파트가 있다고 뻥튀기에 났다. 빚 좀 갚아주면 안 되냐며 적반하장으로 구는 시동생의 생생한 목소리가 원장실에 울려 퍼졌죠. 이어서 부동산 사장님과 남편, 시아버지가 제 명의를 도용해 전세 사기를 치려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연달아 재생했어요. 그만 틀어요. 당장 그 자식 오라고 해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우리 딸이 그놈한테 속아서 혼수비용을 미리 내준 돈이 얼만데. 분노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손에 피 묻히실 필요 없어요. 혼수비용 명목으로 간 돈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시면 100%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혼 통보 한 번이면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과는 끝날 일입니다. 저는 제 명의를 도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려 한 남편과 시부모를 내일 바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두 분도 얽히기 전에 서둘러 관계를 끊어내시고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인사를 하고 나오는 제 등 뒤로 예비 사돈 어르신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장 파혼이다.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 통쾌한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죠. 다음날 출근을 하니 제 핸드폰은 그야말로 불이 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고 카톡에는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부터 네가 인간이냐는 쌍욕까지 아주 스펙터클하게 문자가 쌓여 있었죠. 심지어 시어머니마저 제 회사 로비까지 찾아와 진상을 부린다는 연락을 데스크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보안요원에게 지시해 시어머니를 근처 카페로 모시게 한 뒤 점심시간에 느긋하게 내려갔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전에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려 들었어요. 큰애야,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네 애비가 짠 판에 내가 눈이 멀어서 몹쓸 짓을 했어. 제발 동생네 사돈댁에 전화해서 네가 오해한 거라고, 사실 그 집 네가 주기로 한 게 맞다고 말 좀 해주라. 막내 저러다 사채업자들한테 진짜 죽어.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예비 사돈댁은 이미 고소장 작성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죽든 말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죠. 제 엄마 목숨값으로 사기치려 한 대가 똑똑히 치르세요. 얘 똑같냐나. 네가 사람 새끼야? 그래도 한솥밥 먹던 식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식구요? 식구 뜻이 밥을 같이 먹는 입이라는 건데 어머님들은 제 밥그릇 뺏어서 당신들 입에 쳐넣기 바쁘셨잖아요. 보안요원 부르기 전에 조용히 나가세요. 아, 그리고 남편한테 전하세요. 짐 싸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안 그러면 무덤 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저는 매몰차게 돌아섰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오후 반차를 낸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 그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한 사기 미수 및 명의 도용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죠. 변호사님은 제가 모아온 증거들인 단톡방 캡처, 녹취록,
유언장 등을 보시고는 빙긋 웃으셨어요. 이 정도면 백전백승이라며 위자료는 최대치로 끌어내고 재산 분할은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셨죠. 며칠 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니,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죠. 나중에 건너 전해 들은 시댁의 상황은 제가 거실에 증거를 던져놓고 나왔던 날보다 훨씬 더 아수라장이었다고 해요. 파혼 통보에 사기 고소까지 당하게 생기자 눈이 뒤집힌 시동생은 본가로 쳐들어가 거실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수며 난동을 부렸대요. 사채업자들에게 당장 쫓기게 생겼으니 시아버지의 재건축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악을 쓴 거죠. 하지만 며느리 재산이나 탐내던 얄팍한 시아버지가 자기 노후자금을 순순히 내놓을 리가 있나요? 절대 안 된다며 호통을 쳤고 이성을 잃은 시동생이 시아버지에게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그 난장판 속에 제게 쫓겨난 남편까지 본가로 들이닥쳤죠. 남편은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네 빚 때문에 내 인생까지 다 망쳤다며 주먹질을 했고, 시동생은 형이 무능해서 형수 하나 구워 삼지 못한 탓이라며 서로 치고받고 피터지게 싸웠다고 해요. 결국 시아버지는 경찰을 불렀어요. 자기 친아들들을 주거 침입과 존속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신고해버린 거예요. 남의 재산 앞에서는 끈끈하던 가족애가 진짜 자기들 돈이 걸리니까 모래성처럼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퀭하게 파여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아버지한테 속아서 진짜 귀신에 씌어서 그랬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나 형사 고발당하면 회사도 잘리고 인생 끝장이야.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질척거리지 말고 일어나. 변호사들 앞에서 쇼하지 말고. 당신 하란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 가족 다 풍비박산 났어. 동생은 도망 다니고 아버지는 영 끊자고 난리치고 엄마는 충격받아서 몸도 못 가누셔. 나 진짜 당신밖에 없어. 잘 됐네. 서로 속이고 이용해 먹던 당신네 집구석 진짜 수준을 이제야 찾은 거잖아. 당신이 뭘 하든 내 알바 아니고 이혼 합의서에 도장이나 찍어. 아니면 법정 가서 당신네들 치졸한 사기 행각 다 까발리고 재판장 구경 한번 해볼까? 제 싸늘한 협박에 남편은 결국 입술을 깨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합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위자료도 제가 청구한 금액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액 지급하는 조건이었죠. 당연히 제 강남 아파트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고요. 형사고소는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남편의 퇴직금 담보까지 확실하게 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저는 법원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쯤 바뀌었어요. 이혼 후 저는 가장 먼저 강남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싹 바꿨어요. 시어머니가 화초를 키우겠다며 침을 발라놨던 안방 베란다는 뜯어버리고 제가 좋아하는 와인셀러와 작은 바 테이블을 놓았죠. 예비 동서가 자기 신혼집이라며 탐냈던 거실은 최고급 간접 조명과 갤러리 같은 가구들로 채웠어요. 제 엄마가 남겨주신 소중한 공간을 온전히 저만의 취향과 색깔로 완벽하게 덮어버린 거예요. 시댁 식구들의 근황은 들으려 하지 않아도 주변을 통해 귀에 들어왔어요. 시동생은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잡혀 어딘가로 끌려가다시피 야반도주를 했고, 시아버지는 막내 아들의 빚독촉과 예비 사돈댁의 혼수 사기 고소건을 수습하느라 그 소중하게 아끼던 재건축 아파트를 헐값에 금매로 넘겼다고 해요. 월세방으로 나앉은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서류를 탓하고 원망하며 생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더군요. 전 남편이요? 직장에는 용케 붙어있지만 매달 제게 위자료를 뜯기고 월세방으로 쫓겨난 부모님 생활비까지 대느라 고시원에 살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들었어요.
한때는 아내의 강남 아파트를 팔아넘기고 본가 상속을 꿈꾸며 저를 기만했던 남자의 최후치고는 아주 적절하고 찌질한 결말이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퇴근 후 새로 꾸민 베란다 바 테이블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제 손에는 차갑게 칠링된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죠. 이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에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기 위해 피땀으로 빚어 남긴 방패였고 제가 제 힘으로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승냥이 떼들을 몰아내고 지켜낸 저만의 견고한 성벽이죠. 엄마, 나 이제 진짜 잘 살고 있어. 아무한테도 안 휘둘리고 내 건 내가 똑바로 완벽하게 지키면서. 허공에 대고 잔을 가볍게 부딪혔어요. 샴페인 기포가 경쾌하게 터지는 소리가 들렸죠. 기분 좋은 선선한 바람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어요. 제 앞에는 누구의 간섭도 기만도 억지스러운 희생 강요도 없는 완벽하고 우아한 제 인생만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사이다 결말은 없을 거예요. 저는 남은 샴페인을 시원하게 비우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 통장 잔고만큼이나 여유롭고 당당한 진짜 제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